대통 철학도 사랑이다. 다양한 주제를 가장 보통의 시선으로 탐구하는 대통 철학 연구소 팟캐스트 오늘 3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머리띠랑 모자도 하고 있죠. 옷도 좀 예쁘게 입어봤고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사랑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자 재밌는 얘기를 하고자 연애 인식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 봤죠. 네. 그래서 연인과 의견이 충돌하는 영역 탑5를 먼저 제가 가져왔는데 20대에서는 생활 습관, 전화, 문자, 연락 빈도, 그 다음에 이성 친구, 지인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일반론적인 연애에 대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연인과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제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여기 후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20대긴 하지만 매번 연애 할 때마다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사소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친구랑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빨래를 돌렸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넣어서 돌렸는데 남자친구가 진짜 기겁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 넣고 돌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사람하고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평생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20대 여자의 가장 많이 충돌한 영역이 전화, 문자, 연락 빈도였는데 이제 30대 여자로 가게 되면 생활 습관으로 바뀌거든요. 이것도 다 결혼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갈등 요소가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남자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가장 1번의 충돌 영역이었다가 30대는 경제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키님이 이제 적어주신 걸 보니까 이게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30대가 되면서 생활 습관이 이 갈등을 일으킨 원인의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연애의 본질이 감정적인 확인에서 이 생활의 결합으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결혼을 좀 더 30대가 되면서 염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이 30대에게 연애가 단순히 설레는 관계를 넘어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20대부터 30대의 연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네. 제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통계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약간 나이가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자신한테 주는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그 20대 여성들의 어떤 연락 빈도수가 1위였다는 것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30대에 갈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아니면은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어떤 인생의 궤적을 그려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습관들이 잘 맞는지가 30대 연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다 20대잖아요. 그쵸? 그리고 20대 연애를 할 건데 이 전화, 문자, 연락 빈도 이거 가지고 싸워보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연락 빈도를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빈번하게 하는 거를. 네, 왜냐면요. 애초에 연락 빈도가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의 빈도보다는 연락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실 저는 이 연락 빈도가 저한테는 좀 연애의 장벽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뭔가 나의 애정을 매일매일 그분한테 증명해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같은 것 때문에 연애를 조금 더 피곤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들끼리 밥을 먹을 때 저희끼리 이제 사진을 그렇게 여자들보다는 덜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진 찍는 애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친구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보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고라는 게 또 재밌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걸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먹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또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갈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연락 적어주신 거에 보니까 네.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연락이 잘 되기만 해도 사실 이게 된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저는 연락을 자주 하는 거를 즐겨 하는 편은 아닌데, 제 많은 친구들이 연락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대 남자들 보면 1등이 갈등하는 요소에 1위가 생활 습관이고, 2위가 이성 친구 지인 관계인데, 사실 이건 모두 연락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들 커플 중에 하나는 이제 남성분이 게임을 하면 연락이 안 돼요. 혹은 이제 술을 마시고 연락이 안 돼. 그럼 이런 거 생활 습관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이제 이성 친구도 이제 술자리에 이성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이러면 또 약간 여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건데, 전 여기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남자들은 이게 연락 문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의 문제라던가 이성 친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20대 여자는 1등 갈등 요소가 전화, 문자, 연락 빈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술자리 어디 가든 게임 열심히 하든 상관없다. 연락만 잘해달라. 약간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네. 20대 남자들이 의견 충돌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성친구 지인 관계는 자기의 이성친구 지인일 수도 있는데 또 여자친구의 이성을 다 지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게요. 제가 너무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나 봐요. 저는 사실 연락의 빈도가 사랑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연애 기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뭘 먹었고, 뭘 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떤 연락의 질,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떤 보고서를 내는 것 마냥 계속 이렇게 발자국을 찍는 게,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꼭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락이 안 돼서 뭔가 이성 친구랑 있는 술자리에서 연락이 안 돼서 뭔가 걱정된다. 이해는 되는데 뭔가 저는 그 전에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저희가 교환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때 핀란드 친구 기억하죠? 아, 네,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사친, 여사친, 뭐까지 해도 되고, 뭐 하면 안 된다. 여기도 이성친구, 지인 관계는 사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가 식당에 있었는데, 저기 뭐 종업원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오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관계는 어차피 신뢰가 중요한 거고, 내가 그녀를 믿고 걔도 나를 믿는다면, 얘가 뭘 하든 자기 자유고, 내가 그 구속할 권리는 없으니까, 신뢰만 한다면은 얘가 누구랑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또 그렇게는 용서 못 막상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쵸. 겪으면은 저도 진짜 동의해요. 약간 논란이 될까 봐 무섭죠. 어떤 여사친, 남사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어떤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많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기보다는 믿는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해줘. 만약에 신경이 쓰인다면 그렇게 해서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핀란드 친구의 생각이 굉장히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네. 만약에 여사친이랑 둘이 여행 갔다 온다. 그게 만약에 말을 해요, 저한테. 말을 하죠. 여사친 그럼 왜 가냐? 그리고 꼭 단둘이 가야 되냐고 제가 설득을 해보겠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니, 당일치기야 1박 2일이에요. 아, 그것도 중요하다. 1박 2일 이요? 2일 단둘이? 네. 그거 단둘이는 쉽지 않은데. 저는 약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끼워가.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근데 막 안 된다, 싫다, 막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밝혀도 되나요? 지금 4명 다 솔로 상태라는 거.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진짜 맞아요. 나름 그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애인에게 애인이 좀 더 그냥 자유롭게 했으면 해도 괜찮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굉장히 제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를 하다가 만약에 그 상대편이 너무 싫어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하지만 그 정도의 수위가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막 제가 그것도 어떤 정도의 문제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막 너 모든 남사친이랑 연을 끊어 막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는 문제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람은 생활 반경이 다르다 보니까 무작정 이렇게 통제하지 말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좋은 해결 방안을 찾자 이런 의미였지 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 굉장히 무섭네요. 네, 전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위피 앱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2030 남녀 연애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충격적이었던 게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에서 결혼을 꼭 하고 싶어요가 남자 54%, 여자 42%였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 꼭 하고 싶다? 꼭 하지 않아? 옆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중에서는 저는 아이는 고민이 되지만 결혼은 꼭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은동님은? 저는 아이는 낳고 싶은데 결혼은 한국에서는 어려운데요 그거는. 오늘 왜 이렇게 위험이 될 발언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도 결혼을 꼭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결혼을 하고 네. 싶기는 한데 네. 만약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결혼을 꼭 하고 싶지만 그 나이에 쫓겨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그쵸.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네네. 재밌었던 게 근데 조금 남자의 입장에서 네네.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뭔가 슬프다기보다는 이 여성들의 교섭력이 더 세다. 아, 이 시장에서 이게 시장이라고 본다면 또 연애 시장이라고 왜냐면 표현하니까. 그쵸. 네. 조금 슬픈 표현이지만 교섭력이 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면 여성들은 굳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할 필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기가 생각하는 맞는 조건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굳이 연애를 하거나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여성들의 기준에 남성들이 더 맞춰야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연애나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 여기 글을 보면서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에서 남성은 1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였고 여성은 1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였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딱 말해주네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제 주변 지인들만 봤을 때 확실히 남성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 보였는데 여자들은 혼자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가지고 차이가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어디서 올지. 저는 이제 여자니까 궁금한 게 네. 만약에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마음에 드는 상대편이 없어요. 그래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있으세요? 아, 좀 맞춰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결혼을 할 수 있으세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사회 찾아야죠. 그쵸. 맞는 사람을.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남성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입장이라고 나와 있고 여성들은 좀 더 수동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애에 대한 생각은에서 남성 49%는 연애를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고 여성의 51%는 연애는 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임신과 육아에 큰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어쨌든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를 품는 10개월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배를 지켜야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좀 크다? 병역 단절도 사실 네. 고려해야 되는 그쵸. 부분이 좀 있고 그런 면이 있죠. 거기랑 더불어서 뭔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감성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뭔가 상처받으면서 또 어떤 다름을 이해하고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 과정을 피로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그래서 아마 뭔가 자신이랑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지, 안 맞는 사람이랑 또 이렇게 막 또 싸우고 서로 이러면서 이렇게 연애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조금 더 피로하게 느껴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은동님이 이 주제를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제목을 어떻게 지어주셨죠?
제가 사랑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미래 사랑의 형태는 이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사랑이 굉장히 희미해져가는 시대라고 느꼈던 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혼자 놀 게 굉장히 많으니까 과거에는 다 같이 이렇게 놀면서 어떠한 우정이라든지 사랑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했고 사랑의 어떤 강도도 되게 진했던 것 같은데 미래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사람들이 좀 자신한테 딱 원하는 사람만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우리 현재 시대의 사랑의 형태는 어떻고 앞으로의 미래의 사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크리스마스니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사랑에 대해서 마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얘기로 들어가서 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대통철학 말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번에 그것도 이쪽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제 스스로 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 힘들어서 좀 이론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좀 냉소적일 수 있지만 사랑은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제로 이 호르몬 수용체를 막으면 사랑하는 거 멈춘대요. 그 동물이. 그런 걸 봤을 때 호르몬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은 처음에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냥 연애를 하고 싶다 혹은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드는 갈망 단계에서 그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을 정한 이후에 어떤 이끌림을 느끼는 단계에서 이 보상 시스템이 가동해서 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굉장히 오래 지속하게 되었을 때 애착 단계에서 이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뭔가 신뢰 구축이랑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뇌를 MRI로 찍어봤을 때 이 전두엽 피질 활동이 억제되고 사랑을 할 때 그다음에 판단이 마비되는 거네요. 그쵸.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영상 판단을 마비하고. 그다음에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네.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호르몬이 부모를 강제로 이 둘이 계속 붙어 있게 해서 이 후손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크게 동물을 둘로 나누면은 인간과 같은 만성성이 있는 동물이랑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는 동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린 이런 것도. 그쵸. 근데 인간이 그 중에서도 이 다 성숙되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어요. 한 20년이 넘거든요. 네. 근데 그 덕분에 그 20년 동안 뇌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높은 지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단점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2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호르몬적으로 아까 말했던 옥시토신이랑 이런 애착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지능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키가 생각하기에 이키가 말한 호르몬 중에 어떤 호르몬이 가장 사랑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어렵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네. 도파민일 것 같아요. 20대니까 20대니까. 호르몬이 아니었죠? 저희 1화 내용 아니었나요? 도파민은 호르몬이 아니죠.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그쵸. 그쵸. 저희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링크 뜨고 있는데 1화 영상이. 네. 저는 요거 주장을 보고 이제 사랑은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 조건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얘기했듯이 인간도 아마 그 호르몬들 안 나오게 막으면은 뭔가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활동들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걸 네. 읽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쪽 이제 약간 환원주의적인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가장 낭만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누구시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사랑 박사? 사랑 작가라고 불리는 알랭드 보통 씨의 얘기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별을 겪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마음이 허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딱 읽었는데 첫 페이지에 저 예상치도 못했어요. 사랑에 대해 갑자기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 씨가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공감을 했고, 제 생각에 덧붙이자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뭐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감정적 전이도 있겠지만 기꺼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민감하게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네요. 사랑은 어찌 보면은 본질적으로 좀 예민한 영역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동물로만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저희가 뭐 동물도 모성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려고 하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뭐 지키려고 하고 하니까. 네. 근데 그 아이를 지키는 호르몬,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네. 나오는데 아이가 성체가 되고 독립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모성애 행위는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부모가 아이를 독립시키고 나서도 지속해서 신경을 쓰고 기꺼이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동물과 차별화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해보고 은동님의 사랑에 대한 저는 얘기 들어볼까요? 완벽한 사랑의 정의를 찾기 위해 한 2주 네. 동안 정말 노력을 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사랑은 뭔가 쓰다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뭔가 제가 느꼈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사극을 보면서 이런 정의를 스스로 개똥 철학이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때 지키고자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생명, 어떻게 보면 보호 본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대의 꿈이나 가치관, 그리고 행복, 그리고 불완전함, 연약함까지 지켜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극을 보시면요, 막 연모한다는 네.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하가 막 정치적인 욕심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폭군이 되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사약까지 먹으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진짜 뭔가 애절한 사랑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세계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은 알록님이 해주셨던 정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세계를 보살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죄송하지만 한지가 걸고 싶었는데 네, 걸어주시죠. 저는 그냥 생각한 게 폭군이 되어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품어주진 않아도 되는 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마마는 자신보다 그 네. 저하를 더 사랑해서 생겼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연애를 하다 보면은 물론 상대를 사랑하지만 상대보다 제가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애가 나한테 좀 파괴적이다 싶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치만 그 마마는 안타깝게도 자신보다 그 저하를 더 많이 사랑했던 그런 애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랑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냥 제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게 진짜 찐 트루 러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상호적인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상호적인데 반드시 그 크기가 동등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그게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신이라는 게 희생보다는 조금 더 자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내린 이유가 연인과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면 그걸 다 포함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헌신의 정도가 다른 거죠. 친구한테는 약한 정도의 헌신을 해도 친구 관계가 이어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연인에게는 보통 더 많은 기대를 하니까 헌신을 조금 더 하게 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보통 사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비대칭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또 상호적인 방향으로 헌신하는 게 좋은 사랑의 방향이지 않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랑의 방향이지 않나. 모든 그 종류의 사랑을 좀 아우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좀 있다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좋은 딴지 생각났어요. 네네.
그러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고사기지 않으니까 이 짝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아, 근데 저는 갑자기 엄청난 건 네네. 아니고 엄청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네네. 고백을 하자면 네. 얼마 전에 입덕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아이돌을 오. 좋아하게 됐는데 이 아이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건 없지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진 않지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영상 속에 있는 것만으로 나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그러면 제 정의에 끼워 넣자면 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헌신이 돼버린 거네요. 아, 존재만으로도 그런 감사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있는 거니까. 네. 뭐, 그 사실 어려운 호르몬의 것 같습니다. 관점에서 봐도 네네. 이 갈망 단계와 이끌림 단계도 사랑이라고 본다면 네네. 짝사랑도 음. 사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짝사랑도 사랑이죠. 아, 이끌림 단계 얘기하니까 제가 이 주제를 오늘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뭐예요? 게 있는데, 자, 첫눈에 반한다, 아,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알롱님이랑 이게 준비를 하면서 딱 갈렸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어, 없죠. 이키 근데 있어? 있어요. 은동님도 이키. 어떡할 거야?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나 이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지금. 아,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자, 얘기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따파부터 뭐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경험을 못 해와서 그런가? 이키 경험해봤죠? 뭔가 그냥 딱 보고 네네. 사랑에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사랑에 빠질 순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 저는 그래요? 있거든요. 이키도 있고. 그러면은 반론으로 저희가 먼저 시작을 좋습니다. 해볼까요? 아, 네, 좋아요. 사랑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자, 처음 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저희가 알고 있죠? 외모. 그렇죠. 외모를 보고, 외모가 뭐 뛰어나고,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이게 맞죠?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해서 사랑에 빠지고, 반하고, 운명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이성적인 끌림도 있지만 그 순간의 온도와 습도, 햇살, 네네. 그리고 버스의 덜컹거림, 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서 저에게 다가왔고 이 모든 우연적인 순간의 교집합이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본인만 운명이고 낭만적인- 상대는 운명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3년을 연애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일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반했고, 네. 그래서 더 친해져가지고 고백해서 사귀게 돼서 3년을 사귀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한 거는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고 싶을 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랑 한 정말 짧은 찰나라도 3분 함께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 3분 때문에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지. 첫눈에 딱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이키의 정의를 갖고 오자면 호르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자마자 도파민이 터지는 맞아요. 도파민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이쪽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파민은 네.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 어떤 욕망과 갈망이 그렇죠.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욕망과 갈망이 사랑의 일부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옥시토신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이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 그 단어. 근데 이게 약간 알롱님이 해주셨던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요, 좋아요. 잘생겨서 보살피고 싶죠. 예쁘다, 보살피고 싶다. 저는 그렇던데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사랑은 어떤 보살피고 지키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 저도. 보살피고 지킬 게 있어야 지키는 거니까. 상호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헌신하고 싶으면 그거는 말이 왜요? 안 되거든요. 근데 진화론적으로는 말이 되잖아요. 아주 좀 달라요. 왜 달라요? 근데 진화론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은 동물도 사랑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 외적인 그걸 보고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해버리면 그럼 동물들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뭐라 하죠? 번식기가 됐을 때 서로 짝을 찾아 나서다가 쓱 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것도 사랑에 빠진 거고 첫눈에 반한 거고 네. 동물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동물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좀 동물 갈려요. 사랑하나요? 저는 네. 제 정의에 따르면 없는 거긴 한데 저도 되게 인간적인 사랑이랑 되게 다른 종류의 사랑이어서 사실상 아, 없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랑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니까요. 동물도 지키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거미들도 모성애가 굉장히 제가 그 최재천 교수님의 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단가 책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정말 생명 중에서 정말 눈에 띄게 띄는 그런 모성애를 가진 생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동물들도 다 사랑을 하고 동물들도 다 꿈을 꾸고 그렇다고 저는 그건 생각합니다. 호르몬적이고 진화론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정의해야 네. 그렇죠. 정의의 문제일 것 같긴 하네요. 그 사실 동물의 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도파민이나 이런 그 옥시토신적인 측면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랑을 되게 오래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아이가 오랫동안 성장을 해야 돼서 사랑을 되게 오래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똑같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고 또 그 지능도 있고 그래서 같은 행위와 뭔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더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네. 그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는 동물도 똑같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사랑의 정의를 약간 넓게 가져가느냐 좀 좁게 좁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자면 동물도 모성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저는 좀 더 이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그 기준을 좀 높게 설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도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반한다까지는 네. 반한다라는 게 외적인 끌림이 강하게 있다라면은 있지만 사랑에 빠진다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런 사랑의 정의가 되게 높은 거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이키님이 적어준 거 저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네. 사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서 아, 네네. 일단 우선은 계속 가는 게 없으니까 네네. 그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 사실일까? 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떼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플라토닉 러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무성애자들이 분명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또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하진 않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병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적 사랑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제가 얘기했던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그 사랑만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랑이라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느낀다면. 그렇죠. 근데 무성애자는 또 다른 얘기죠. 그 성애를 하지 않는 거니까. 저는 이 네. 정신적인 사랑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을 짓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때 정신적인 사랑이 또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이나 태도까지 사랑하는 게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육체랑 정신이 결합되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육체보다 더 정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외모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너무 매력적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모든 사람이 둘 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지점이다 라고 이제 좀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육체적인 사랑을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다르겠지만, 뭐 짝짓기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동물과 인간 모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신적인 사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 육아를 하지 않는 동물이 이 세상에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 동물들은 저는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수컷이 짝짓기만 하고 그냥 간대요. 암컷 혼자 키우는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키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인간들이 짝짓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정신적인 교류를 유지하면서 20년 그 이상까지 함께 살아가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20년 동안 아까 말씀해주신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옥시토신만으로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20년 동안 키울 수 있다는 건. 그건 인간의 이성과 지적 능력으로 정신적으로 해내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도 인간이라서 다행인 거겠죠, 저희는. 사랑은 반드시 서로를 독점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독점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질투는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사실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이 아닌가. 왜냐면 상대가 어떤 다양한 사랑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랑은 독점의 형태를 띄어야만 말이 되는 거다. 질투라는 감정이 합리적인 거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은 반드시 1대1로 이렇게 서로를.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에는 뭐 우정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에 있어서는 그 조건 자체가 독점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애라는 게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거든요. 네. 이게 너와 나 이제 앞으로 우리 연인이 될 거야 라고 계약 관계를 뭐, 맺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성애라는 정의 자체가 독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일단 이렇게 네.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정말 이렇게 바람 피우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보면 저는 사랑 서로 독점하는 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쪽 보고 들어요. 이제 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랬던 고전 문학 이런 거 보면은 바람 피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일부일처제라는 거는 좀 그냥 사회적인 관습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일부일처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명이 한 명과 이렇게 만나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안정감을 느꼈을 때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효용이 있을 것 같고 그 인간의 입장 속에서도 이제 이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만들어진 제도지. 근데 뭔가 인간을 그냥 정말 맨몸 상태의 인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독점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라는 거는 사실 제가 또 문과에서 잘 모르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네네. 인간이기에 일부일처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진짜 얼마 전까지 한 100년, 200년 전까지도 일부 다처제가 인간 사회에 되게 많이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많은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강한 수컷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한 수컷이 자신의 유전자를 되게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잖아요. 암컷이 여러 명이면 그렇죠. 동시에 자신의 유전자를 뿌릴 수 있고 이제 유전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가장 빠르게 환경에 잘 적응한 유전자를 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암컷도 만약에 질투심이라는 게 없다면 네. 같이 공동 육아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자손을 더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질투심이라는 게 생겨서 제가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일부 다처제 될 수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제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지금의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지금의 네. 저는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뭐 그냥 평민으로 태어났는데 뭐 첩이 되래요. 그러면은 그때 사회적 관습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남편 될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뭐 100만큼의 다정함을 줬는데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니까 한 30씩 줘요. 그럼 저는 너무 막 서운할 것 같고 질투 날 것 같고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질투랑 감정이 왜 생길까 이런 생각이 저도요. 들어가지고. 저는 잘 질투라는 감정을 음. 사실 질투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게요. 뭔가 여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부터 계속 해왔던 말인데 네네. 사실 이 일부일처제가 거의 인간에게만 나타난대요.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게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지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새끼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능이 높아질 수가 있었고 이 결국에는 인류가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를 하려고 하는 네. 인류도 있었을 텐데 집단. 그런 인류들은 많이 죽고 왜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으면은 이 제대로 그 DNA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최근까지도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근데 그건 오히려 뭔가 사회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이 육아를 할 때 음. 오히려 국가가 생기고 뭔가 마을이 생기고 이 반드시 진짜 친부가 아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일부 다처제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투심도 뭔가 아까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맞아요. 했는데 뭔가 지킴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상호적이니까. 네. 그럴 수 있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100만큼의 사랑을 줬는데 100만큼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겪는 상실감 이런 것도 질투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관계에서는 뭐 물론 얘랑 더 친한 것 같아서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사실 뭐 100명의 친구가 있든 200명의 친구가 있든 네.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네. 사랑에서는 100명이랑 사랑한다는 사람과 저희가 그렇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제가 네네. 처음에 말했듯이 성애라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고 네. 그래서 그 관계 조건이 소유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친구라는 관계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우리 친구야, 우리 둘만 친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질투심이 생긴다고 해도 너 그거 질투심? 너 좀 오버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할 수 없나요? 오버하는 거. 저는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질투라는 건 결국에는 자신이 더 사랑받고 싶다는 어떤 결핍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사랑이 부족. 네. 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더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집중해줘라는 표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는 성애라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애는 어떤 도파민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존재 그리고 소유욕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부일처제를 왜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불확실성에서 불안도 많이 느끼고 그 상황에서 결핍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결핍을 결국엔 충족시키고 싶어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 이 사람만은 내 편이고 이 사람이 나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부일처제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일처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 바소프레신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바소프레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바람을 안 핀대요. 바소프레신은 어떤 거죠? 이 옥시토신과 함께 나오는 애착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근데 이거를 줄였을 때 바람을 많이 피게 됐대요. 물어봐야겠다. 혹시 수치가 몇이세요? 이렇게. 분비하는 법을 좀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폴리아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서 한 번에 여러 명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를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다대다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얘기를 네네.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이 성애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라는 20세기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들이 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들은 계약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 결혼이 총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랑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 그러니까 우린 지금 결혼 사이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당연한 행위인 거고. 불륜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그럼 불륜이 아니네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에게 솔직할 것.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것. 그래서 이게 처음에 2년 계약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연장을 해서 사르트르가 죽을 때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계약 결혼을 진행하고 그동안에 사르트르는 6명 그리고 보부아르는 8명의 연인을 만납니다. 와.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러브 스토리가 이제 보부아르가 이제 여성 철학자예요. 근데 이제 보부아르한테 여제자가 있었는데 올가라고 그 올가랑 사랑에 빠져요. 왜냐하면 보부아르는 양성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르트르도 올가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삼각관계를 막 맺고 막 동거하고 나중에 사르트르는 올가 못 꼬셔서 올가의 여동생 꼬셔서 넷이서 막 동거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보고 참 신기하다. 이게 소유욕이 없는 사랑이란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안 될 저 것 어지러운데, 같은데요? 진짜 어지러운데요. 근데. 근데 여기 조금 네. 설명을 덧붙이자면 절대로 그들이 이렇게는 아니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계약 결혼을 맺은 거는 아니고 네. 두 분 다 실존주의 철학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철학적 이상을 실천하고자 이러한 계약 결혼을 맺은 거고 마지막에 보부아르가 거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말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작은 사르트르와의 계약 결혼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인정 못하겠네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엄청 강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말고요. 한국 네. 사회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네,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사랑을 하는 건 제가 자신을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부아르와 샤르트르는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어떤 실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서로를 독점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계약 연애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보면 생각이 날게요. 정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둘 다 결국에는 지식이 많고 생각이 많고 좀 철학적인 사유가 깊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그게 만약에 한쪽이 안 그랬다면 정말 파탄이 났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어떤 관습에서 벗어나 굉장히 제가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지위와 어떤 경제적인 재력과 뭐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면 또 모를 일이라고. 근데 현 시대의 폴리아모리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지적 능력과 재산이 모두 부유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경제, 사회적 능력 혹은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게 옳은 건가? 아예 문제. 예. 근데 만약에 사회 모두가 그렇게 네. 한다고 해도 못할 것 같으세요? 사이가 그거 괜찮대요. 상상해볼게요.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럼 더 하겠네요. 그럼 할것 인간이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럼 사회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관습을 한 단계 뛰어넘으신 분들의 사랑 아닐까. 하지만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사회에 순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무리 오해할 잘해요. 뻔했네요. 저는 절대 뻔했네요. 못합니다. 오해하지 그러면 1부는 이렇게 연인, 연애, 결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연애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사랑 이런 얘기를